바로 지금부터 2023 문화도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시작 선언하면 뭐가 있죠? 박수 소리가 있는데, 네. 아마 그 멀리서 오시고 또 점심도 드시고 또 졸리고 피곤하실 것 같아요. 박수 소리가 아주 소심합니다. 네. 제가 시작 멘트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23 문화도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도시 박람회 국제 컨퍼런스의 첫 번째 세션을 사회를 맡게 된 의정부 문화도시 지원센터장 소홍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바람을 타고 파도로라는 이런 멋진 슬로건으로 진행될 2023 문화도시 박람회 전체 일정과 컨퍼런스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박람회는 오늘부터 24개 문화도시 홍보관이 4개의 세션으로 구분되어서 전시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로컬 문화인 소개 팝업 부스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에는 이제 박람회 개막식이 오후 6시에 바지선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이제 바지선에서 이제 개막식이라고 하니 매우 의색적인 풍경의 개막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팅코로 보는 영도 투어가 행사 기간 동안 10회가 운영되고 로컬 브랜드 편의점 또는 토크쇼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들 잘 체크하셔서 모든 프로그램에 참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4개의 세션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세션으로 문화 술세권을 주제로 진행이 되고 두 번째 세션으로 문화도시와 도시 브랜드를 주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내일은 세션 3 문화도시와 창의산업 육성, 그리고 세션 4는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문화도시 전략에 대한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제가 좀 자료들을 미리 봤는데요. 아마 각 세션마다 어떤 시의성 있는 주제, 그리고 도시와 문화에 대한 담론부터 도시별 다양한 사례 등 패널분들의 훌륭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다와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부산 영도 이곳에서 이제 바다의 이제 푸른 파도와 함께 문화의 바람을 타고 2023 문화도시 박람회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박람회를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병채 문화정책실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유병채입니다. 부산에는 여러 번 내려왔는데 영도구를 이렇게 방문한 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처음이자 또 오랜만에 또 방문이어가지고 더욱 뜻깊고 문화로 이렇게 문화도시 일기라고 할 수 있는 영도구가 이렇게 문화로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또 생동감이 있고 뭔가 여기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첫 인상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23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술과 도시의 섬 문화도시 영도에서 두 번째 문화도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전국의 24개 문화도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국제도시 문화도시 컨퍼런스를 위해서 애써 주신 영도구청과 또 영도 문화도시 센터 대표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를 위해서 일본, 미국에서 와주신 노다 군히로 일본 도토리대 교수님과 이정희 포틀랜드 주립대 교수님, 에드 워싱턴 포틀랜드 주립대 글로벌 다양성과 포용사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발표를 맡아주신 모든 학계 또 연구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18개 문화도시에서 250만 명의 주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공간이 새롭게 3,400여 개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이곳 영도에서 한선익기라는 도시 브랜드로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이제 국제 컨퍼런스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 중심 문화균형 발전 선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도시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일본이나 미국 등 문화를 통한 지역 발전 사례를 또 공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이번 컨퍼런스가 한국의 문화도시와 세계적 도시들이 문화를 통해 어떻게 지역 발전을 이루고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로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를 비롯해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모든 도시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병철 실장님의 따뜻하고 인사말과 격려 감사드립니다. 이제 국제 컨퍼런스 첫 번째 세션 바로 문화도시 문화슬세권을 만든다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일본 규슈산업대 경제학부 류영진 교수님께서 일본의 컴팩트시티와 문화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고, 두 번째로 부산대 도시공학과 김지연 교수님께서 15분 도시와 문화 콘텐츠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천과 춘천의 도시별 사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발표와 도시 사례 발표가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최 측이 저한테 내린 이제 가장 중요한 미션이 이제 종료 시간 엄수입니다. 첫 문장부터. 그래서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널 분들은 자료를 아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짧지만 좀 발표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류영진 교수님의 일본의 컴팩트 시티와 문화 역할에 대한 발표를 듣겠는데요. 일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류영진 교수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규슈 산업대에 있습니다. 류영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값진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접 여러분들 만나 뵙고, 발표를 할 수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일본에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뵙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간 엄수를 해야 되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본 컴팩트 시티, 그리고 이제 문화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 맥락 위에서, 일본의 이 컴팩트 시티라든가 이런 것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이 현재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래프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의 합계 출산율의 추이입니다. 막대 그래프는 이제 매년 태어난 아기들의 숫자고요. 꺾은 선 그래프가 합계 출산율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빨간 선을 하나 그어봤는데요.
이 선이 합계 출산율 2.1이 되는 지점입니다. 보통 이 2.1을 유지를 해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죠. 이제 계속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2040년에 1.43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보시면 1966년에 일본의 합계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을 한번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었냐면, 일본의 경우 1966년이 이때 우리 보통 뭐 사주를 본다거나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의 해였고, 그다음에 불의 기운이 강한 해다. 그래서 이때 아이를 출산하면 특히 여자의 경우는 되게 좀 고난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출산을 기피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어떤 문화적인 영향이죠. 그래서 또 이런 합계 출산율이 한번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일본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그 당시에 1966년보다도 훨씬 더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참 적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생산 연령 인구라 그러죠. 일할 수 있는 인구. 일할 수 있는 인구도 물론 일본에서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한 10년간 740만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있을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지금 매년 약 59만 명 정도씩 생산 연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부울경 전체 인구 정도의 생산 연령 인구가 일본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4년이 지날 때마다 대구광역시 하나 정도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만큼 지금 일본에 일할 수 있는 연령의 인구층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뭐 지방 소멸이냐, 아마 이 네 번째 세션에도 그런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지방 소멸,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일본에서 만들어졌죠. 실제로, 아사히 신문의 한 기사를 제가 여기 인용해서 가져왔는데, 일본의 오이타현이라는 곳에 이제 2022년에 인구가 한 명밖에 없는 지자체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시는 이 할머니도 연세가 이제 87이시고요. 이분이 만약에 이주를 하시거나 돌아가시거나 하시게 되면 이 지역은 인구가 0명이 돼서 사라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일본 내에서 사라지는 지역들이 2015년에서 2019년 4년 사이에 총 164곳이 사라졌고, 거기 가까운 시일 내에 약 3,622군데의 지자체가 이런 식으로 소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사용했지만, 여러 가지 정책들을 폈지만, 실제로 지자체 재정 압박이나 이런 문제에서 지금은 인구 유치를 포기하는 지자체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구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일본 인구의 50%가 현재 집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집중해서 많은 지역들을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일본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뭐 주로 도쿄, 오사카, 나고야, 그다음에 후쿠오카, 홋카이도, 삿포로 이런 지역들에게 지금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일본에서 이제 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주로 이제 도쿄로 집중되는 현상을 일극 집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좀 빨리빨리 이 일본의 전체적인 인구 감소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일본의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할 일본의 컴팩트 시티라는 것은 이러한 일본의 어떤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인구 유출, 중앙으로의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가는 가운데 원래 각 지역들, 각 도시들이 설정하고 있던 자신들의 규모와 자신들의 인프라, 자신들의 경제적 환경,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정비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등장한 게 일본에서 컴팩트 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인구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의 돌파구 중의 하나로 어떻게 지역의 구조를 다 재편할 건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걸 조금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간단하게 1988년에 제정된 일본의 마을 만들기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다양한 지역 마을들을 이제 재정비하고 재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기 위한 법이 3개의 법이 있는데, 이제 도시계획법, 대규모 소매점포 입지법, 중심시가지 활성화법, 3가지의 법을 제정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2006년에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이 개정된 내용에 기반해서 이제 각 지자체들은 자신들의 중심시가지를 재활성화할 수 있는 이제 각 지자체들만의 계획을 책정하도록 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제 일본 내각부에서 낸 2012년 지역경제 백서에 이 컴팩트 시티의 의의를 설명을 해놨는데요. 컴팩트 시티의 형성은 기능의 집약과 인구 집적을 통해서 지역의 거주 질 향상, 중심부 상업 등의 재활성화, 도로 등의 공공시설의 정비 비용이나 각종 지자체의 행정 서비스 비용의 절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본의 처음에 컴팩트 시티라는 이 발상 자체는 기존의 어떤 지역 내에서 인구가 줄어들거나 하는 것에 맞춰서 어떻게 이 원래 상정했던 규모보다 적어진 인구에 맞춰서 지역의 규모를 어떻게 다시 재설정할 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화시키고 좀 과잉되어 있는 인프라들을 어떻게 좀 줄이고 이동하는 것들을, 원래는 사람이 많았었으니까 훨씬 더 이렇게 거리도 멀고 했겠죠. 이런 것도 어떻게 다시 재편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이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을 또다시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걸 각 지자체에 이제 하나의 정책 기조로 삼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입지 적정화 계획 제도라는 것이 신설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뭐 거주지구, 상업지구, 복지구역 등을 이제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각 지자체들의 계획이 진행되게 됩니다. 실제로 컴팩트 시티 자체를 그 지역의 어떤 중심 정책으로 내세웠던 일본의 지자체들이 삿포로, 와카나이, 아오모리, 센다이, 도야마 이런 지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의 컴팩트 시티를 내세우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키타큐슈라는 곳에 살고 있는데요. 키타큐슈도 컴팩트 시티를 전면에 내세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키타큐슈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어떤 인구 문제라는 것들을 이제 문제로서 느끼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매해 평균 약 4,000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율이 15%에 달해 있고 원도심은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컴팩트 시티를 내세우게 되면서 본래 키타큐슈는 5개 시를 합병해서 만든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이기 때문에 원래 각각의 원도심이 총 5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5개 시를 합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각 원도심들을 다시 중심으로 그 주변으로 컴팩트된 지역을 재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제가 지금 제시한 그림이 그런 그림인데요. 각각의 이 코어가 되는 지역들이 있고요. 그 코어를 중심으로 주로 교통축을 중심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상업권, 뭐 여기서 여기까지 주거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인프라의 효율적 재배치, 그리고 인구 밀도의 효율적 재배치입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한 비판도 많죠. 일본 내에서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게 결국 이걸 계속 추진하다 보면 계속 인구는 도쿄로 집중이 될 테고, 결국은 도쿄를 최중심으로 하는 도쿄 컴팩트로 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비판들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일본 내 상황입니다. 근데 이 컴팩트 시티가 이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 컴팩트 시티란 발상 자체는 원래 있던 규모를 줄여서, 그래서 이렇게 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밀도를 높여서는 안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에서 사실 분산으로 생활 패턴을 변동을 시켜야 되는데, 이 몇 년 동안. 그래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유례없는 디지털화와 스마트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밀도를 높이는 것에서 밀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컴팩트 시티 내 개념이 진화하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의식이 이렇게 바뀌죠. 어떤 수요의 사람들을 언제 어디에 밀집시키고 분산시키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제 문화라는 것이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문화의 밀집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제 코로나 기간 중에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이 고립된 이들, 그러니까 이제 밖에 외부 활동 자체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소위 이제 동네 친구라고 부르죠. 근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그런 사회적 우울이나 침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들이 대항할 수 있도록 해줄 거냐. 지역 문화 서비스, 그러니까 지역에서 어떤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자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주고 그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부여해 줄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실 문화가 어떤 지역의 이제 자력, 일본에서는 자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자석의 자자를 써서 자력이라고 하는데,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재화를 끌어들이고, 이쪽으로 흡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자력이라고 그러죠. 이런 지역의 자력이 사실 문화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이론들은 수없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1998년에 어떤 경험경제 이론이라든가, 리차드 플로리다 등의 창조도시 이론도 그러한 계열의 설명을 했었고요. 스티븐슨이 말하는 루딕시티, 놀이하는 도시, 이러한 개념들도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내에서도 실제로 하버드 대학의 토다로 교수 같은 분은 실제로 옛날에는 지역에 인구가 모여들고 하는 게 임금이 제일 중요했다. 경제적 요소가 가장 중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외에 다른 요소, 이걸 이제 토다로 교수는 시티라이트라고 불렀습니다. 도시의 빛. 이 도시의 빛이 있다. 뭔지는 알 수 없는데 그 지역으로 지향하게 만드는, 그 지역을 매력 있게 만드는 그 지역에 빛이 있다. 이 빛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컬처, 문화라는 것을 넣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컴팩트 시티가 원래는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한 집적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분산시키고 이걸 이제 어떻게 조절할 거냐는 논의로 바뀌어왔고, 그 안에서 문화라는 것이 중요해지고, 실제 기존에 존재하던 문화의 중요성에 관한 많은 이론들이 이것과 결합하기 시작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서양 쪽에서 일본 쪽으로 이 시기에 들어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15분 도시가 들어옵니다. 이 크로노 얼바니즘이라고 하죠. 이제 시간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좀 써놨지만 다양한 학자분들이 이걸 주장을 해왔고 담론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 이제 도쿄, 요코하마, 토야마 같은 곳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기 시작하죠. 이건 컴팩트와는 좀 다르게 기본 교통축을 중심으로 이제 다이카를 추진하는데 문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게 지금 요코하마의 사례인데, 요코하마는 이제 이러한 워딩을 합니다. 일상 여가권과 가끔 여가권. 이제 일본의 생활시간 조사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의 여가를 즐길 때 어느 거리까지 나가는지를 이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적인 여가권과 가끔 보는 여가권을 나눈 거죠. 그렇게 해서 이걸 교통축으로 연결해주면서 지표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대표적인 어떤 15분 도시가 하나의 예인데, 근데 이제 일본의 이런 15분 도시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지자체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주로 공공시설에 집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지방자치체가 관리하는 시설들, 뭐 도서관이 됐든 극장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는 문화도시를 얘기하고 할 때 이러한 어떤 정부 주도, 지자체 주도의 발상만으로는 이제 그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결론에 설명하겠지만, 민간과 지자체의 협력 체계, 이런 건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이제, 구마모토시의 해피파크 프로젝트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이제 TV의 보도기자 출신이었던 분이, 육아 중인 여성들의 어떤 역량, 그러니까 육아를 하다 보니 집에 다 계시죠.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뭐 다양한 뭐 크래프팅 기술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밖으로 끌어내서 연결을 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처음에 이제 어머니 작가 6명과 함께 작은 마르쉐를 개최를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써져 있는 소기의 목적들을 내걸고 이제 유원지라는 컨셉으로 지역 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특한 효과를 낳게 되는데요. 이제 지역에 있는 육아 중인 어머니들을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어떤 스킬이나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인 역량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역량이 확인이 되고 지역 사람들과 이제 근린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형태로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어느 공간에 누가 있고 어떤 곳에 누가 있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역의 학교나 이런 걸 통해 정보가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행사가 끝나고 이 행사 단체가 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 그 지역에는 그때 형성된 특히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문화적인 공동체가 형성돼서 유지되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씨를 심어두고 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해피파크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넘어가면서 갈 텐데요. 실제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이제 구마모토 시와 협력을 하면서 이제 시와의 공동 사업으로 해피파크 프로젝트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고요. 실제로 민간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지자체와의 협업 체제로 이제 성공적으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지금 상당히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좀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와봤는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는 문화적 요소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의 많은 이론들을 통해서 지역을 재생하고 활성화하는 데에 문화가 가지는 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라기보다는 그와 같이 병행해서 일본에서 등장했던 개념들이 이제 컴팩트 시티, 15분 도시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문화의 기존 이론들이 결합되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인구의 어떤 밀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가 중요하게 되면서 이제 문화적 요소는 기존의 어떤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다 모으는 효율화가 아니라 근린 중심으로 분산시키는 형태로 이제 새로운 전략을 구축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지역 재생과 지역 내 단절 문제를 동시에 극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주도 15분 도시나 뭐 이런 컴팩트 시티 이런 개념들은 공공공간에 한정된 이야기였죠. 그러다 보니 이제 구마모토 사례처럼 작은 집중, 각 지역에 이제 민간에서 움직이는 작은 집중의 활동들이 나왔고, 이게 이제 나중엔 전국적으로는, 지자체와 협업하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것을 참고할 수 있을까? 전략적 참고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그럴 때 보면 이제,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권역과 특정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권역, 일본이 어떤 구성하는 전략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테마라고 한다면은 문학, 이런 식 미술, 이런 식의 테마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권역과 이제 도서관, 시가 관리하는 도서관, 극장, 이런 걸 중심으로 접근하는 권역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걸 주로 이동축을 중심으로 고려를 해서 어떻게 하면은 몇 시간 내에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느냐, 이동수단으로 분류해서 연결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각 권역과 권역의 넓이를 놓았을 때 겹쳐지는 부분,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좀 중심화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가 겹치는 곳이라고 보고 중심화를 하는 그런 전략을 많이 추구를 합니다. 특히 이제 행정의 경우에는 이제 민간 활동을 상당히 존중하면서 아까 구마모토 시와 같이 이제 일본에서는 공간 모내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작은 어떤 씨앗을 여기저기 심어주는 식으로 도쿄의 하라주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회사와 같이 지자체가 협업을 하면서 특정 공간을 젊은이들이 그냥 내어줬죠.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하라주쿠가 형성이 되는 것처럼 그런 형태의 전략을 많이 취하고자 하고 우리들이 그걸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사례도 참고가 가능할 뿐 완전한 이식은 힘들다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일본의 사례들은 민간과 시민사회의 자율적 움직임과 이제 기업, 행정, 시민의 유연한 협의체라는 오래된 방식이 정착되어 있었기에 가능하다. 우리는 그걸 충분히 고려한 위에 일본의 사례를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좀 빨랐지만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기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유영진 교수님의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유영진 교수님께서 이제 일본에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컴팩트 시티 개념이 또 어떻게 도시의 발전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소개해 주셨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이제 문화이다. 이 문화적인 풍요로움이 이제 지역 활성화에 연결되고 또 핵심 요소라는 점, 그리고 근린 생활권의 문화 인프라 구성이 그리고 또 밀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점 좀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제 좋은 사례도 이제 참고만 가능할 뿐 이제 이식이 뭐 불가능하다. 그래서 각 도시별로 이런 특성이나 맥락을 잘 파악해서 또 어디에 집중시키고 또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지 그 각 도시에 적합한 방향성을 모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김지현 교수님의 15분 도시와 문화 콘텐츠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대학교의 김지현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최대한 이제 무거운 것들은 빼고 재미없는 것들을 많이 좀 빼고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여전히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관여하고 있는 부산에서 그리고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제 전공이 이제 도시 설계 도시 계획이다 보니까 이것을 말하자면 문화의 어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것과 그리고 15분 도시나 이런 정책에서 중요한 어떤 것이 문화와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는지, 어떤 점에서 중요한지 이것을 좀 가볍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예, 지금 화면이 그 슬라이드가 보이나요? 저는 제 모습밖에 안 보여서 지금 예. 처음 시작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시를 운영한다는 것,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사진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은데 뭐 올해 특히 너무너무 덥고요. 그리고 산불 여기저기서 나는 것도 많이 보셨을 테고, 그리고 그것들의 원인이, 주요 원인이 뭐 자동차 배기가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안 좋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에 모여서 사는 생활 방식, 어떤 것을 쓰고 소화해내는 방식 자체를 좀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이미 뭐 한 80년 전부터 80년 전이라는데 80년대에 지속 가능성, 이것도 역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 후대에 우리 사람들의 기회를 우리가 박탈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쓸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진행이 전 세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굉장히 좀 옛날 자료인데요. 미국에 있는 아틀란타시하고 그리고 유럽의 바르셀로나하고 면적 비교를 한 겁니다. 인구는 유사합니다. 이 당시에 인구는 유사한데 이 두 도시, 면적을 다르게 차지한 이 도시가 배출하는 CO2, 가장 주요한 온실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출한 양이 10배가 차이 난다. 물론 미국 하면 아마 미국 사람들은 자동차 많이 타고 다니니까 배기가스 많이 배출할 테고 그런 면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좀 더 물리적으로 작은 공간 안에 모여 사는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압축도시라는, 방금 전에 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압축도시라고 하는 개념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압축도시 얘기는 벌써 한 3, 4년 된 얘기고요. 최근 들어서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15분 도시 혹은 20분 도시, 호주 같은 경우도 800m 권역으로 20분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압축도시인데 걸어서 15분 혹은 자전거로 15분 갈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있으면 좋겠다죠. 굉장히 먼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지만 부산시에서 어쨌거나 이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제 권역을 나누고 권역의 이름을 붙이고 유형화를 하고 했습니다. 이런 접근은 사실은 우리가 15분 도시에 원래 갖고 있던 어떤 것하고는 좀 다른데, 어찌됐거나 뭔가를 이제 이 계획적인 것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원래 우리가 도시 부산도 마찬가지고 도시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단위를 잘라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큰 영역에서 운영할 것, 중간 영역에서 운영할 것, 작은 영역에서 운영할 것, 이거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15분 도시,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대략 한 1.2km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거리를 해서 만약에 지금 저기 보시는 소생활권에 해당하는 영역에 집어넣으면 한 적게는 2개, 많게는 한 4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62개 소생활권이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250개 이상의 15분 도시 생활권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물론 지금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생활권 개념처럼 영역이 딱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유동적인 개념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을 부산시에 적용해서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공간적인 유연성이기도 하지만 정책을 진행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유연성, 혹은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의 유연성, 여러 가지 유연성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금방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생활권이라고 한다고 해서 딱 그 영역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말하자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10대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들의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의점도 들르고 어디 놀러 갔다 하고 하는 그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시니어가 되시는 60대 분들께서 또 일상생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영역이 있으세요. 그것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심지어 한 가족들이 포함된 영역 자체는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조금씩 움직이죠. 그러니까 공간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다면 영역이라고 하는, 특히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그러한 개념으로 도시를 경영하고자, 관리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도 역시 그러한 유연성을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은 제가 15분 도시 얘기를 할 때 이제 주요한 어떤 개념들을 발표한 내용인데, 첫 번째로는 그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의 활동 중심인, 인간 중심의 어떤 도시, 혹은 커뮤니티 감을 느낄 수 있는 도시, 그리고 왔다 갔다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면서 안전하고 편리하고 이런 느낌을 적극적으로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너무 당연한 얘기고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아주 기본적이니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가지는 좀 비슷한데, 압축도시에서도 압축도시를 이어져 온 것이 15분 도시니까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작은 그 공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아야 되고 거기 안에서 모든 일상생활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작은 영역이 그 모든 기능을 아주 복합적으로 다기능적으로 수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는 같은 공간이지만 그 위에 얹혀지는 프로그램들은 하나 이상이 되어야죠. 어느 날은 이걸로 쓰였다가 그 다음엔 다른 용도로 쓰였다가 마치 오늘 원지라는 카페에서, 원래는 카페지만 오늘 행사의 일부가 되었다가, 이런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크고 작고 이런 공간들의 용도의 다양성, 이것들이 도시 공간으로 확대돼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원래는 이어지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집어넣습니다. 영국에서 시위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15분 도시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활동을 15분 도시 영역 안에 억지로 가두고, 강제로 가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저때 저거는 이제
그 코로나 때 백신 맞는 그거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시위하기도 하고 신문에 어떤 기고하기도 하고 이런 글입니다.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분들 뭐 이해하시겠지만 특정 영역 안에 사람들의 활동을 제한하자는 것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죠, 지금. 작은 말하자면 제가 지금 계속 15분 도시에 관련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도시를 경영하고자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큰 단위에서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금씩 이렇게 줄여나왔다면 15분 도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개 이상이 나오는 어떤 도시 공간들, 영역들, 변화하는 그런 영역들이 자연스럽게 서로 자신만의 고유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자기들끼리 서로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하면서 좀 더 큰 영역을 갖고 그것은 누가 이렇게 조정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럼 그 여건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 공간의 그리고 정책의 수단과 의미의 유연성입니다. 한 가지요, 이제 얘는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국립극장 앞에 있는 이제 사실은 빈터거든요, 여기가. 빈 공터인데 그것을 꽤 오랫동안 맨 처음에 그냥 전시로 쓰였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별 그게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뭐 잔디 같은 거 깔아가지고 사람들 쉬게 했다가 또 어느 때는 돈을 조금 들여가지고 임시로 저기 그 공연장도 만들고 저 앞에가 그냥 강가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다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이 있고 혹은 15분 도시 관련해서 이제 물리적으로 바꿔나간다는 것에 있어서 왼쪽은 그냥 우리 이제 일반 집 앞에서 바로 만날 수 있는 도로인데 그것들을 차량이 아닌 사람들의 이제 보행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위에서 뭔가 좀 다양한 활동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예시 그림들이에요. 이것은 제가 좀 더 이제 그 좀 아주 오래된 60년대에 나왔던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라고 하는 수학자 겸 건축가인 분이 얘기한 것인데요.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도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만들어내서 한 아주 부자연스러운 공간은 뭔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도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영역들이 발생해서 겹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 제가 말씀드리는 공간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성이면서 중첩인데, 그렇다면 물리적인 공간이 중첩될 수는 없잖아요. 물리적인 공간이 중첩되는 건 4차원 세계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 그렇다면 중첩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사람들의 활동이고 그것이 프로그램이고 지금 이 박람회의 주제인 문화, 컨텐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가지 이후에 사례 몇 가지와 함께 말씀드릴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아주 먼 저처럼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 있어서도 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시 공간의 유연성과 플렉서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15분 도시나 이런 점에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해졌고요. 그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몇 개 사례들입니다. 왼쪽은 런던의 어디 킹스턴이라는 곳에 있는 저 시장입니다. 시장. 오래된 시장인데요. 여기에 주중에는 그냥 빈터 공터처럼 쓰이기도 하다가 주말이 되면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그 천막을 치고 음식을 팔고 그래서 푸드코트처럼 있다가 또 어느 때가 되면 사진은 없는데 설치해놓고 공연도 합니다. 공연도 하고 오른쪽 편, 그러니까 왼쪽 편은 뭐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들을 누군가가 이제
도입하는 것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그냥 공원이에요. 조그만 공원. 주변에 아파트들도 있고 오피스 일하는 그 장소들도 있는 런던 중심가의 공원인데 그리고 학교도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누군가 여기가 프로그램을 넣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잔디가 있고 의자가 있고 주변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음으로 해서 저 공원은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것이죠. 도시 공간을 여러 기능으로 쓸 수 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큰 두 가지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뭐 이거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오래전 프로그램이긴 한데 전 이 사진 너무 꽤 좋거든요. 영도에서 했던 봉산마을 꽃봉산 영화제라고 합니다. 골목에 저렇게 화면을 갖다 놓고 영화를 틀고 주민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저렇게 영화 상영을 했습니다. 저런 간단한 저것을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참여자가 이 당시에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저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저런 도로라든지 저기 어떠한 상황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저기 가능한 보러 오실 수 있는 주민들이 어떤 분들인지도 알아야 될 거고 그러므로 해서 저기 영화는 어떤 영화를 틀어야 될지도 그렇게 감안을 해야 될 거고 작은 저런 뭘 하나 갖다 놓고 설치한 것도 굉장히 면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하지만 어찌됐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고 유지가 된다면 물리적으로는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굉장히 다양한 기능으로 우리가 우리 공간을 영도를 혹은 부산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건 이제 건축물인데요. 군산입니다. 군산. 매우 유명한 1세대 건축가분이 설계하신 건데 이게 군산에서 다른 예술의 전당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쓰임새가 없어져서 이거를 다양한 다른 용도로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문화시민회관이라는 좀 이제 무거운 주제였다가 이걸 옥상에다가 이 스케이트보드 이 팍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요. 주차장을 바꿔서 여러 가지 걸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요 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것은 누가 참여하는가,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이 말하자면 문화,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다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시 공부를 하는 저로서는 성공적인 15분 도시 혹은 도시공간 경영을 위해서는 다목적성이나 복합성이나 유연성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높은 수준의 문화적 컨텐츠를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주입하는가. 그걸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아주 실질적입니다. 공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가. 그것은 공부한 사람들, 뭐 이렇게 도식을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만 가지고는 당연히 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보시는 이런 사례들은 여기 살고 계신 분들 혹은 다양한 관심사를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야 되고 실제로 지금 도시설계, 건축설계, 뭐 도시계획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을 가지고 다양한 어떤 그리고 복수의 어떤 기능을 가지는 이런 것들을 변화 가능한 이런 계획의 진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패러다임입니다. 이쪽 저희 도시 분야에서도.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비물리적인 어떤 가치로서 매우 매우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박람회와 컨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에 아마 15분 도시 또는 뭐 20분 도시, n분의 도시 개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게 이제 도보나 그 자전거의 이제 친환경 도시를 재구성하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 15분 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유연성, 복합성, 그리고 연결성들이 중요하다는 점과 그리고 그 공간들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예술인, 이런 문화를 연결하는 이런 커뮤니티가 다양하게 제공돼서 해당 커뮤니티가 이렇게 중심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도시의 사례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로 부천시의 생활문화도시와 문화슬세권 조성 사례로 이호정 부천 시민기획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도시 사례로 강원도 춘천시의 10분 문화권 사례를 춘천문화도시센터 조재우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 생활문화도시 사례를 발표하게 된 부천에 살고 있는 도예가 이호정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교수님처럼 스마트하게 그냥 하고 싶었으나 심장이 떨려서 제가 이걸 좀 보고 하겠습니다. 예, 전 좀 현장에 익숙한 사람이라서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나요? 아이고,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부천에서 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영도에서 이 관련돼서 이제 발표를 부탁을 하셨을 때는 제가 부산을 한 번도 와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와, 너무 신난다. 부산에 갈 수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되게 설레이면서 왔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앞에서 발표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심장이 지금 엄청나게 뛰고 있습니다. 중간에 버퍼링이 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흑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넘나들면서 마을에서 한 15년 정도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문화도시 시민위원회를 거치고 기획위원으로 지금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거와 같이 부천이 어디에 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는데요. 부천은 서울과 인천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너희는 인천 가다 보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듣고 있는데 분명히 따로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서울의 특징이 정확하게 있고 인천은 인천만의 특징이 있는데 부천은 했을 때 무엇이 있나? 라는 부분에 대한 모호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은 30년 전부터 아주 많은 문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판타스틱 영화제부터 해서 애니메이션, 만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이 활동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수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시민과 저 같은 예술가들은 이거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데 라는 생각들이 좀 지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것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되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도시에서는 이런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30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런 문화와 시민과 예술가가 어떤 부분에서 접점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통해서 전략 방향을 세웠고요. 그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한 20여 개의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문화슬세권,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문화슬세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시는 점선 부분에 있는 한 7가지의 사업들인데요. 다른 문화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문화슬세권을 중점적으로 해보겠어 라고 해서 만든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슬세권의 형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희가 이제 현장을 통해서 계속 고민해보고 알아본 결과 무조건 공간은 있어야겠죠. 공간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이 3박자가 모두 다 맞아야 슬세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부천은 우선 공간을 먼저 활용을 해보기로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공공의 공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천은 아주 작은데도 불구하고 공공 공간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는 너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민간에서 하고 있는 공간을 발굴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수모 발자국인데요. 수모 발자국은 기존에 갖고 있는 민간 공간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도토리방은 도시 곳곳에서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시 스토리방을 운영을 하였고, 마지막 도시 사파리는 저 같은 지역의 예술인들, 그들의 공간을 투어하거나 시민들이 그 예술가의 공간에 가서 함께 작업을 하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수모 발자국은 보시는 것과 같이 37군데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도시 스토리 도토리방은 총 22곳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술가의 공간을 보는 도시 사파리는 총 11곳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황을 보고 저희가 슬세권을 견주어 봤더니 왼쪽에 이제 저희가 이상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하게 이게 빼곡하게 있으면 한 50개 정도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도 만약에 최소 기준으로는 35군데의 공간은 있어야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문화도시 사업 공간이 총 70곳으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저희가 엄청난 성과를 이룬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더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 보았더니 실제로 슬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화된 구역은 25곳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지도를 보시면 몰려있는 곳은 엄청나게 몰려있고 비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물리적으로 저희가 지금 왼쪽에 보는 것처럼 AI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은 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과 프로그램이 늘어났는데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약 6.5배가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프로그램 개수도 112개에서 767개로 6.8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이제 마무리 지어도 되지만 저희가 현장에서 계속 보고 분석해 본 결과 뭔가 많이 부족하다. 이거는 조금 더 뭔가 분석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거듭한 결과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 슬세권이 형성되려면 어떤 것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문화도시와 기획위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앞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내에서 이렇게 분포도가 한쪽은 몰려있고 한쪽은 비어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내 바로 집 앞에 슬세권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운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슬세권을 만들었으니 이제는 되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문화적으로 뛰어난 서울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부천에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로 이동하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천에서 노세요라고 계속 읍소할 수는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통해서 슬세권은 내가 참여하는 것을 넘어야 되겠다. 뛰어넘어서 그것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유지가 되겠다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것은 그것들을 조금 해소하고자 문화 특화 구역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과 구도심 중심으로 총 11곳의 지역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곳 중에서 지금 2곳의 이야기를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송내 자원순환마을 산지로 상점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함께 하고 있는 5분 남았다고요? 함께 하고 있는 문화공유지 마을 춘희동입니다. 네. 송내 자원마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요. 처음에는 그 대안학교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지구, 쓰레기 없는 깨끗한 환경을 주고 싶다 해가지고 고민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 2021년에 문화도시를 만나게 되면서 지금 좌측에 보이는 활동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원순환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들이 중심이 돼서 자원순환 활동을 하게 되면서
컨설팅을 하게 되고 제로 웨이스트 상점, 산제로 상점이 운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문화도시 시민총회를 22년 12월에 열었는데요. 그때 그분들이 제안을 해주셨어요. 부천에 너무 많은 행사가 있는데 우리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케이터링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쓰레기가 없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부천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선정을 해주셔서 그 사업이 실제로 올해 제로 웨이스트 사업이 케이터링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2021년 200만 원의 매출이 현재 2억 매출로 달성을 하였으며 마을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직업 창출이 되었고 그 무엇보다도 10,000개 이상의 일회용품이 감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이 되면 2만 개 정도의 일회용품이 감축된다고 하니 엄청난 성과라고 볼 수 있고 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고민이 문화도시를 만나서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보이시죠? 다음은 제가 지금 아주 애정하는 춘희 마을입니다. 춘희 마을은 제가 처음에 이제 슬세권이 되려고 하면 공간이 있어야 되고 컨텐츠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춘희는 특이하게도 컨텐츠가 넘쳐나고 거기에는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없죠? 공간이 없죠. 공간이 부족해서 그때 문화도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문화도시를 만나게 돼서 2022년 작년 6월에 새로운 공간 꼬민 197이 마련이 되었고 그 공간을 통해서 또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그렇다면 춘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무엇이든지 다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제가 어떤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할 정도로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필름처럼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걸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2019년도에 춘희로 보금자리를 정착하게 되면서를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춘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019년도에는 저를 포함한 문화기획자가 한 서너 명이 주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참여자들의 그 연령층이 다르다 보니까 그 아이의 부모님이 활동을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온 식구가 저희 춘희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참여자에서 기획자가 되었고 저 같은 기획자가 참여자로 활동하는 선순환 구조로 저희가 확대되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춘희에서 가장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기획자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 사진을 보시면 저와 함께 한 15년을 발달장애 도예 작가들인데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춘희에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하다가 우리가 가진 재능을 춘희에 나눠주고 싶다 해서 현재 본인들이 도예 작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춘희의 5공간에 필요한 도자기를 직접 조사하고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는 것은 꼬민 197 반나절 분식이라고 써 있는데요. 어떤 한 주민이 나 옛날에 떡볶이 먹었던 그 추억을 살리고 싶어. 우리 여기서 반나절 분식하고 싶어 라는 말 하나로 기획하게 되고 운영하게 되었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문화도시 특화구역으로 조성된 이후에 저희는 참여자로 시작해서 일자리를 한 6분 정도 새롭게 찾게 되었고요. 모두가 기획자라는 공유제에 대한 나의 상상과 기획을 이뤄내는 춘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성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저희가 슬세권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전한 도시를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있고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에게 해나가야 할 문제의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문화도시를 통해 저희가 만들어지는 효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 문화 향유는 2021년부터 2023년도까지 약 6배 정도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희가 마을형 일자리와 일거리 창출이 저렇게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는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바로 문화 공간의 생존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저희
저희는 힘든 코로나 시절을 겪었고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부천 지역의 공간들이 생존했다라는 건데요. 저희가 지금 3년 5개월 동안 함께 작업을 부천문화재단과 함께 했던 것은 168개 공간인데요. 현재 1개 공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반 자영업자 5년 생존율이 30%인 것을 본다면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왔는지는 문화도시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앞으로도 문화공간이 계속 생존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춘천에 왔습니다. 춘천문화재단 시민문화팀의 조재우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누구 앞에 서서 이제 말하고 이런 걸 극도로 이제 꺼려하는 좀 아이입니다. 근데 앞에서 되게 막 떨린다고 이제 종이 갖고 오셔서 보고하시겠다고 해놓고 너무 잘하셔갖고 지금 굉장히 제가 좀 더 긴장이 되는 상황이고 좀 부끄러움이 많은 제 얼굴이 나오니까 더 부끄럽네요, 지금.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네, 발표는 조금 화면이 좀 넘어가면은 그대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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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춘천에서 왔습니다. 조재우입니다. 네. 네. 저희 춘천문화도시센터에서 진행했던 10분 문화슬세권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기술이 발달되고 초연결 사회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아직까지 끊이질 않았죠. 그 결과 아직까지 그 비대면의 일상화는 아직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최근에는 각종 묻지마 범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점점 도시에서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끔 조직원들과 함께 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청중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도시에서 마음 둘 곳이 있는지를요. 네. 지난 2020년 춘천은 예비문화도시 때 시민분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저스트 10분. 도시에서 때로는 도보로, 자전거로, 자동차로 10분 안에 일상에서 문화를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상호작용을 하고 도시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 문화를 매개로 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화도시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2020년부터 지역에서 처음에 도시가 살롱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있는 작은 상업 공간들을 문화 공간으로 바꿔왔고 지역에 있는 빈집들을 모두의 살롱 그리고 인생공방이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문화 아지트로 변화시켜 왔습니다. 사업은 점점 도심 안에서 읍면으로 확대되었고 2023년 현재까지 다양한 시민 활동들과 다양한 이제 공간들이 조성이 되면서 춘천에 있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두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20년 저희가 시민들에게 사실 질문을 드렸습니다. 춘천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우선적으로 무엇이 필요할지를요. 네, 많은 시민분들이 문화예술 공간과 접근성이 확대돼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은 사실 춘천만이 아니라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문화도시 사업에 200억이 투입이 돼도 보통 관에서 추진하는 이런 사업들은 재원이 사라지고 기간이 종료가 되면은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사람이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어떻게 사람을 남겨야 할지, 어떤 사람들이 지역에 남으면은 조금 더 지속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춘천 하면은 보통 낭만의 도시, 호반의 도시 이런 타이틀로 아마 연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춘천에 살면서 느끼는 점은 그보다 조금 더 다릅니다. 춘천은 사실 소양강이 흐르는 지역입니다. 이 소양강은 흘러서 수도권의 서울에 있는 한강으로 흘러가죠. 그 마른 곳 춘천은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 그 기능을 해야 하는 도시란 뜻입니다. 물을 활용한 어떠한 개발도 할 수가 없었고 장기간 주둔했던 이제 미군 부대로 인해서 개발 또한 이제 고도화 제한이 걸려 고층 건물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개발은 저하됐고 춘천에 있는 산업의 종사자들은 대부분 공무원, 공공기관 혹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상공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상공인들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찰나의 문제는 2020년 문화도시 사업을 시작하던 시점에 우리가 코로나와 만났다는 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모임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관계는 단절되고 도시는 경직되고 사람들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춘천은 지역에 있는 작은 소상공인들, 작은 공간을 운영하는 서비스업의 종사자들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람을 만나고 마음 둘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자고요. 네, 그렇게 해서 도시가 살롱이라는 사업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도심 곳곳에 분포했던 소규모 공간들이 문화 공간으로 변모했고, 그리고 단순한 이제 소규모 공간만이 아니라 빈집들을 새롭게 재생하면서 이 빈집들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아지트로 새롭게 용도를 부여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의 또 다른 별칭은 강원도 행정의 수보도시입니다. 그리고 교육의 도시라고도 불립니다. 이 말처럼 춘천에는 강원연구원이나 강원도청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기관들과 6개의 대학이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문제는 현재 춘천의 직업 종사자 중에 25%가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 종사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혹은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면은 그들과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50%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도시에서 뭐 행정을 욕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어도 쉽게 뒷담화하기 어려운 도시라는 뜻도 됩니다. 뭐 내가 말한 게 누구에게 새 나갈 때 우리는 쉽게 말하기 어렵겠죠. 네, 춘천은 그렇게 묵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민분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획을 실현하고 싶은 기회를 찾고 있었고요. 저희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면서 그분들을 수면 위로 꺼냈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은 단순히 판매하고 장사하는 사장님이 아니라 문화기획자로서 한번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동네 잔소리꾼부터 나만 아는 지식을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다양한 문화활동을 스스로 만드는 이웃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관계인구와 춘천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그리고 지역과 지역, 이웃과 이웃들이 조금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매개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유휴공간 혹은 빈집, 그리고 동네의 공간, 그 외의 야외 공간들까지 우리는 다양한 사업의 무대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술가, 시민, 관계인구 청년들은 문화기획자로, 문화활동가로, 때로는 로컬 문화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 춘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도시가 살롱입니다. 상업 공간의 판매자를 시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모임의 기획자로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임들을 진행을 하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작년에는 이 도시가 살롱의 현판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롱에 참여했던 주인장들께 이 현판을 나눠드려서 그들 모두가 각기 다른 주체가 아니라 각자 공통의 지향점을 갖고 있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한 발자국을 좀 내딛은 것 같고요. 도시가 살롱 주인장들의 이야제 전국의 온 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측광거로 나온 건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제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은 단순히 그냥 사업비 받으러 참여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참여했던 주인장들은 그들끼리 자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스스로 모여서 문화도시 사업이 종료돼도 도시가 살롱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에서 이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제공하는 도시가 살롱의 사업 외에 스스로 기획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좀 시도를 해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춘천에 여행을 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만 여행자 살롱이라는 이름의 여행자 대상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구의 다양한 문제 속에서 지구와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자는 취지에서 다정한 생존이라는 이름을 붙인 커뮤니티들을 여러 차례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춘천의 자꾸 별칭을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호반의 도시입니다. 이 호반의 도시는 사실 호수 곁에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춘천은 아까 말씀드린 수도권의 상수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호수를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일상에는 호수가 없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런 호수를 시민분들과
조금 더 관계를 맺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만들고자 다양한 축제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비단 호수에서 하는 축제뿐만이 아니라 호수로 가는 물줄기들을 그리고 그 인변에 있는 야외 공간들을 시민들께 개방해서 함께 다양한 모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2019년에는 시사인이라는 주간지에서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소리 없이 번지는 도시의 질병, 빈집이라는 기사를요. 네. 도시의 질병 빈집. 저희는 이 도시의 질병을 시민들의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많은 시민분들이 공간을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춘천에 있는 공인중개사 혹은 강원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님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건물주분들과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 장기 임대를 통해 때로는 시민들의 일상 공간으로, 때로는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때로는 편집과 창작의 공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8개의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이제 2024년 내년에는 꿈꾸는 예술터 나비움이라는 이름으로 도시의 구도심에 위치한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문화예술 교육 전문 시설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을 중심으로 인접해 있는 구도심과 오래된 상권들이 문화 예술 교육과 문화 활동의 거점으로 운영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클러스터는 곧 지역이 곧 배움터가 되는 협력과 교류의 장소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네. 미국의 사회학자 레이 올덴버그는 제1의 장소인 집과 제2의 장소인 직장 외에 이 사이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갖는 공간을 제3의 장소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물리적인 공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말씀드릴 시민활동들은 이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비물리적 공간들을 제3의 장소로서 만들어 온 사업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당백 리턴즈라는 사업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욕구를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지원 사업들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서류 작업이 익숙한 사람들만 이제 선정이 되는데 저희는 그런 장벽을 한번 허물어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화활동 혹은 문화도시 사업에 처음 참여해본 일반 시민분들 참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잡한 심의 과정과 서류 과정을 없애고 선착순으로 뽑아서 기회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욕구 외에도 조금 더 지역을 탐구하고 동네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주민들과 나누고 싶은 주민분들을 동네 지식으로 명명하고 이분들이 동네의 주민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고 지식을 공유하는 모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네 지식이라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살롱, 모두의 살롱 이런 공간들을 만드는 커뮤니티들, 일당백 혹은 동네 지식인, 기타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임들이 춘천시 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모임을 공유하고 취향을 나눌 수 있도록 도시문화 커뮤니티 축제라는 이름으로 시그널 페스티벌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 서로 안전한 도시에서 안녕하고 지낸다는 시그널을 발신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해도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실 도심권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춘천에 있는 10개의 읍면, 농촌 지역을 조금 더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온다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농촌 지역은 사실 12월에서 3월까지가 농한기입니다. 농촌에는 일이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춘천의 문화예술 단체들도 한 12월에서 3월 정도 되면 일이 없습니다. 보릿고개입니다. 저희는 이 농한기와 보릿고개를 매칭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농촌 지역의 주민분들께 문화활동의 즐거움과 새로운 취향을 찾는 즐거움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서로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사업들을 좀 추진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에는 문화활동의 수요가 있는 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관사업을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은 없어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지역에는 계속 사업은 없어져도 그 활동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남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문화를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들은 있을 것이고 저희는 그들의 업을 응원하기 위해 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 삶을 업하는 전환학교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다음 단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연예술 전문 스태프 아카데미 막 혹은 글 에디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한 로컬 에디터 등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분 남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는 이 활동들을 문화재센터 혼자 하기보다는 다양한 시민협의체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문화도시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나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잖아요. 경제 수치가 어떻게 되냐?
뭐 지역의 생활 안전에는 어떤 도움이 되냐? 사실 저희가 진행한 사업들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업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저희는 시민분들께 개인의 이웃과의 관계, 자존과의 행복도 이런 부분들을 통한 도시의 마음살이를 얼마나 회복했는지를 물어봤던 것 같고요. 이제 작년에는 안녕지표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이 서로의 관계에 의해서 도시의 만족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물었던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결과 많은 시민분들이 네, 도시에 사는 것이 행복해졌다. 안전하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답변을 주셨고요. 네. 그리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올해는 연결사회 지역거점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가 살롱의 주인장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그들의 모임을 통해 시민들의 고립감, 우울감을 네, 문화 활동과 모임 활동을 통해 예방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이렇게 안녕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시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는 안전한 공간에서 안심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춘천만의 도시 문화를 지향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문화를 업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 즉 시민유산을 남기고자 합니다. 아마 이 시민유산이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답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시민분들과 함께 나아갔던 과정들을 통해서 시민분들 작은 성공의 기회를 얻으셨고 그 기쁨을 주변 분들과 나누면서 우리는 그 쌓인 경험들로 인해 자존감이 높은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존감이 높은 도시가 바로 누군가에겐 살만하며 누군가는 올만하고 누군가는 가고 싶고 누군가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도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마음 둘 곳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 저희는 현재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도시적인 것이다. 라는 철학으로 때로는 성장하는 개인을 지원하고 함께하는 이웃들을 만날 계기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 도시에 영감을 주고자 합니다. 그 결과 언제나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음 둘 수 있는 마운드 생츄어리를 춘천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앞에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은 네, 톨게이트를 지나 제일 처음으로 맞이하는 춘천의 표지판입니다. 네, 속도를 줄이시오라는 이제 문구가 있는데요. 많은 춘천 시민분들은 이 문구를 보고 아 내가 드디어 다시 춘천에 돌아왔구나 하면서 네, 안도감을 갖는다곤 합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렸습니다. 과연 도시에서 안전하게 마음 둘 곳이 있는지를요. 저는 그러합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춘천으로 찾아오셔서 당신의 삶을 응원하고 함께 반겨줄 이웃들을 만나며 함께 도시에 영감을 주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즐기셨으면 합니다. 이상 네, 문화도시 춘천의 조재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제 두 도시 사례를 들어봤는데 두 분 다 너무 발표를 잘하셨죠? 네,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간이 좀 제한이 있어서 네, 아마 춘천과 부천에 너무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좀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좀 더 다시 들어봤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마 춘천과 부천 모두 이제 두 도시 다 문화 시설이나 문화 서비스를 어떻게 더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자 하는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여러 프로젝트와 경험들 또 흥미로운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문화 실세권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모든 것을 공공의 시설로만 충족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마 두 도시 모두 이제 민간의 공간 또는 유휴 공간을 이제 문화 공유 공간화해서 이제 활용하는 사업들을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저희들에게 좀 유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 사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춘천은 매우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례 발표 첫 슬라이드에 마음 둘 곳, 그다음에 이제 커다란 핑크빛 하트가 눈에 확 들어와가지고 역시 이제 호반의 도시, 낭만의 도시다운 슬라이드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제 발표와 사례 발표를 해주신 네 분의 패널분께 감사드리고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제 사회자 직권으로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제자 두 분들께 먼저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 이후에 플로어로 질문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제 유영진 교수님께 제가 좀 궁금한 점을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제 컴팩트 시티라는 이제 개념인데
이게 이제 도시 중심부의 주거와 상업 시설을 이제 집중시키는 개념이고, 그 반면에 이제 15분 도시는 이제 도시의 주요 시설들을 이제 권역별로 분산화해서 이제 소규모 형태로 조성하고 또 지역에 고루 분산시키는 개념으로 저는 약간 좀 해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컴팩트 시티와 15분 도시 두 가지 개념이 약간 상충되는 도시 발전 전략이 아닌지, 아니면 뭐 상호 보완적 개념으로 해석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영진 교수님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제가 경제학을 전공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이 용어들이 다루어지는지를 중심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그 컴팩트 시티, 그다음에 15분 도시라는 그 개념 그 자체는 어쩌면 아까 그 부산대 김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그게 훨씬 더 적절하지 않을까. 아마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이 개념을 가지고 정책적인 기획을 하려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의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시차를 두고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의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 자체는 컴팩트라기보다 사실 좀 슈링크에 가까운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축시킨다기보다는 좀 축소시켜가는, 물론 좀 대도시권에서의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은 재배치에 가까운 느낌이 있는데, 정책적으로 사실 일본이 여러 지방에서 사실 내세우고 있는 컴팩트 시티라는 개념은 사실은 축소에 더 가까운 개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일본에서 최근 이 코로나 기간 거치면서 시간과 공간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바뀌었죠. 일본이 거의 전례 없는 디지털화나 이제 스마트화 이런 거를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급속하게 진전을 시켰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어떤 이런 컴팩트 시티가로서 구성을 해놓았던 기존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가 조금 더 유연하게 이걸 재편할 수 있는 조건이 좀 갖춰진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일본 안에서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컴팩트 시티란 걸 하면서 집적을 추구를 했는데 이게 이제 굳이 우리가 집적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어떤 기술적이나 이런 인프라들은 갖춰졌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꼭 직접 시켜야 될 것과 이제 꼭 높은 빈도를 유지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게 좀 정책적인 어떤 컨셉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라는 것 이해가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15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식으로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좀 알기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컴팩트 시티라는 건 사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질러진 책상이 있으면 책상 정리를 합시다 라는 게 컴팩트 시티인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일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적 의미의 15분 도시라고 하는 건 그 서랍 하나하나 안을 어떻게 다시 넣을까요? 정리를 할까요? 라는 얘기에 사실 가깝지 않나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있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 그 다음에 그 문화를, 이 문화를 하는 주체자들, 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 15분 이내에 어떻게 묶어내느냐. 도보로 15분, 뭐 자전거로 15분, 전차로 15분, 일본은 이제 전차를 주로 타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들을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가 15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무슨 쇼핑센터,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재배치를 해서 효율화시킬 거냐. 이것이 컴팩트고. 이렇게 보면 사실 두 개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는 셈인 거죠. 전체 큰 기획을 컴팩트해서 한 이후에 그 컴팩트하게 기획된 것 위에서 거기 각각 지점에 있는 주체들은 어떻게 다시 뭉쳐줄 거냐라는 것에 얘기가 되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뭉쳐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매개로서 정말 중요한 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매개체가 문화였다라는 거였고, 아까 구마모토에서 예를 들었던 뭐 해피파크 프로젝트나 이런 것처럼 실제로 이제 지역에 특히 또 그 해피파크 프로젝트는 육아 중인 어머니, 그다음 아이라고 하는
주체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밖으로 끌어내면서 이들이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뭐 가지고 있는 살롱이 어디고 스튜디오가 어디고 이런 걸 이제 네트워크를 해서 보여주고 지역에 이제 특히 코로나 기간 동안 이제 이곳에는 이러한 역량이 있으니 이렇게 같이 한번 관계를 유지하시면 어떨까요? 라는 식의 일종의 제안이 된 거죠. 이러한 형태로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네. 정책적인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지금 네, 혹시 시간 그래서 관계상 정리를 짧게 드리면 양쪽은 마무리 좀 서로 해주십시오. 네.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그 김지현 교수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5분 도시에서 이제 도시 공간의 유연성들 이제 강조를 하셨었고, 그게 이제 자료에 보면 이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콘텐츠 주입 또는 제공이 이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15분 도시 이제 공간의 이제 특징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규모 시설이나 이제 전문적인 공간이 아니라 이제 소규모 공간이고 또는 이제 팝업적이고 이제 플렉시블한 공간이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어떤 전문적인 수월적인 콘텐츠보다는 생활문화 형태의 프로그램이랄지 이제 커뮤니티 아트 형식의 이제 콘텐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마이크 나오는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공간의 유연성이나 이런 것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거의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시는 분들, 15분들 생활권이든 그 근린해서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즉각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 통학로에 초등학생들이 길을 다니는데 보차 운영이 보차 운영이라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거기에 등하교 시간에만 뭔가를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다른 지금 쓰이지 않는 어디 조그만 공간을 우리가 잠깐 동안 공원 같은 걸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든지 아니면 아까 이제 사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거의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휴 공간이라는 것 좀 큰 이름을 씁니다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어쩌면 용어를 좀 잘못 썼을 수도 있는데 높은 수준의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고 그 다음에 많은 어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이벤트, 생활에 필요한 것부터 문화적인 어떤 요구, 수요까지를 전부 다 망라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근데 이렇게 작은 동네에서 어디 관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 합시다라고 나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서로 어떤 소통의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해보고 싶고 이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네. 잘 이해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플로에서 좀 질문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질문하실 분은 각각 본인 소속을 이제 밝혀주시고, 이제 답변을 듣고 싶은 발제자를 좀 지정해서 가급적 짧고 좀 간략하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짧고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질문하실 분. 제 수업 시간하고 비슷하네요. 네. 발제들을 아주 잘해가지고, 이해들을 다 하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했고, 사실은 발제 하나하나가 1시간, 2시간 들어도 좋을 정도로 유용한 발제들이어서 좀 시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이나 또 교수님께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네. 여기 앞에 두 번째 줄의 발표. 네. 질문 간단하게 조금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워딩 중에 하나가,
사업의 유연성과 의사결정의 유연성과 뭐 이런 공간의 활용의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한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부천 문화도시 센터장인데 우리 지금 부천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민기획자 위원님께 또 우리 춘천에 계신 우리 분께도 묻고 싶은데 사실은 유연해야 된다고 말은 하고 시민이 주도해야 되지만 유연하지 못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 그 어떻게 부딪히는 장벽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실질적으로 좀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춘천에 질문하신 건가요? 양쪽 다요. 네. 또 짧게 핵심적으로 네. 좀 답변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전국 어디서든 갖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 어떤 뭐 관이나 그런 것에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계속 말씀 나오신 건데,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에는 그것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춘희 같은 경우 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밑에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쌓아가다가 그럴 때 뭔가 나와 맞는 이번에 문화도시 그 특화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딱 맞았을 때 그것이 함께 맞았을 때 거기에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어 있고 그 전부터 계속 시민들끼리 협의회가 계속 유연하게 이어가고 있었고 그것이 항상 잘 됐던 것은 아니고 가다가 없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고 이건 저희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슬퍼하지도 않고 가는 사람 막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우리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연하게 계속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도시 부천이 딱 들어왔을 때 그것이 시너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문화도시 부천이 이제 막을 내리는 그 시점에서도 저희는 그것을 계속 자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사실 유연함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사실 저는 그 생각을 하기는 해요. 행정에서 이 문서로 일하는 사람들이 과연 문서가 유연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단순히 뭐 유연함이라기보다는 그 말씀한 유연함이 얼마나 시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이 되고 시의성 있는 활동들이 만들어지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제 전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왔죠. 뭐 도시재생이든 사회혁신이든 그리고 문화도시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실 과정 중심의 사업들은 아마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사실 사업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에는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들을 사실 그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그 유연함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 예산을 쥐고 있는 쪽에서 그것들을 얼마나 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잘 사업화를 시킬 수 있을까 그 부분과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아마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실 의견을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도시가 살롱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사실 춘천문화재단에 입사하기 전부터 진행이 되던 사업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사실 도시가 살롱이라는 사업을 보면은 단순히 그냥 상업공간을 문화활동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거기에는 도시가 살롱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주인장들을 사실 상대로 했던 거예요. 주인장들이 본인들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자신의 공간에서 했을 뿐입니다. 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냥 공간을 찾았다기보다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하고 싶은 취향과 취미 활동들이 있을 텐데 그것들을 그럼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지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답을 좀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마 유연성이라는 건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갈등할 수도 있고 뭐 해결해야 될 뭐 숙명 같은 뭐 문제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그 종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겠다라는 분 안 계시죠? 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세요? 종료 시간 됐는데도요? 네, 마지막으로 뭐 질문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 춘천의 조재우 팀장님께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가시려고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업이든 그 지방 도시에서는 청년을 위한 사업이나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었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사실 사람이 떠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포항에서 왔고요. 포항에도 아마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극히 개인적인 활동을 지원한다는 건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아마 공적 자금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누군가에는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정말 시민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은 길었지만 답변은 짧게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짧게 말씀드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그 질문 주셨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정답이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각자 그냥 해답을 찾아갈 뿐이지. 네, 근데 일단 뭐 단순히 개인만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장 아마 비전 철학을 말씀드릴 때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도시적인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단순히 그냥 가장 개인적인 활동들을 지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 문구를 쓴 거는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 도시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그 개인들이 활동하는 활동들, 상상하는 것들, 이것들이 사실 도시의 창의력, 도시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지표일 텐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개인을 지원한다기보다는 개인의 상상이 얼마나 도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한다는 의미고, 아까 뭐 일당백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은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일에 치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을 드러낼 기회가 없잖아요. 시민분들께 그런 계기를 제공을 해드리면서 일상에서 한번 변화를 해보고 일탈을 해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경험들을 누군가에게 전파하고 본인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밑단계의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뭐 충분히 답변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압박을 계속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문화술세권이라는 이런 키워드로 이제 컨퍼런스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인프라 또 소프트웨어 인프라 모두 다 필요로 하죠. 근데 이제 저희 하드웨어 인프라 문화 공간에 대한 그 관점, 개념, 시각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약간 관점의 전환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역세권보다 수세권이 인기라고도 하고, 또 워라밸 소확행이 이제 현대인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이미 이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컴팩트 시티 개념, 뭐 15분 도시 개념, 그리고 또 어떤 도시의 이론, 어떤 도시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생활권에 가까운 곳에 근린한 문화 공간이 이제 많아야, 그래야 문화활동 지원이랄지 또 커뮤니티 또 지역 이웃과의 사회 연결성 강화들, 그리고 문화 다양성 증진 등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져서 또 도시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오늘 그 발제와 또 사례 발표를 통해서 또 공감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와 또 사례들을 좀 공유하는 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박람회 이제 첫 번째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이번 박람회가 저도 이제 올해 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처음 참석을 해보는데, 네, 24개 문화도시 사업, 네네, 계속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들은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경험을 듣고 배우면서 이제 함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좀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 뭐 동병상련의 아픔도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끼리 뭐 뒷담화도 하고, 또 회포도 푸는 이제 소중한 기회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박 4일간의 영도에서 진행되는 문화도시 박람회 이제 여정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의미 있고 또 유쾌한 순간들로 가득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각 지역에서 여러분 문화와 또 도시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열정과 헌신에 대한 격려의 의미,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문화도시 박람회를 준비하고 진행하시는 영도문화도시센터 직원분들과 준비한 관계자분 모두에게 감사 의미를 담아서 힘찬 박수 치면서 첫 번째 센터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